제가 본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쯤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은 눈물로 살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슬프고 비통하지 않습니까? 아마 1990년쯤이었을 겁니다. 1989년, 1990년 정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히는 중국 상하이였죠. 그때는 중국의 인건비 수준이 많이 낮았습니다. 당시 상하이 유학을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상하이가 아니라 일본 유학이었죠. 일본 유학을 하려면 학비도 필요하고 브로커 수수료도 필요했습니다. 다 합치면 2~3천만 원쯤 들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1~2년 유학하고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본의 한 직업학교에 입학하면 문제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직업학교 입학 시험도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특정 기술직이 부족한데 직업학교에서 주는 합격증이 있으면 일본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기만 하면 한 달에 버는 수입이 한 달 수입이 상하이에서의 4년 수입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틀린 말은 아니어서 앞다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상하이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하이 선생은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었습니다. 늘 잘 살기 위해 노력했죠. 한땐 상하이의 직장인이었는데 당시 중국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하이 선생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준비했고 돈을 빌려 중개비와 학비로 수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상하이 선생이 정 씨였으니 정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선생이 일본에 가보니 일본의 직업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정 선생은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허락 없이 그만둘 경우 일본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사라집니다. 정 선생은 일본에서 취업 비자도 없이 지내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채소도 다듬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갖은 고생을 했죠. 일본의 경우 취업 자격이 있는 체류자의 일당이 10만 원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많아야 2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덕 사장이라도 만나면 보름 정도 일을 시키다가 경찰위원이 도망가라면서 임금을 떼어먹기 일쑤였죠. 한 번 도망치면 돌아올 수 없었고 돌아오도 사장은 모른 척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다반사였죠. 일본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일본 생주보다 못했습니다.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죠. 그나마 생주는 밤에 마음껏 돌아다니기라도 하지만 정 선생은 경찰에 잡힐까봐 밤길도 조심스러웠죠.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당시 정 선생은 불법 체류자 처지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세관에 끌려가면 이름에 손도장을 찍고 사진으로 얼굴이 알려져서 다시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직장은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는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는 동안 뭐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특히 식당 일이란 일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설거지, 칼질, 요리는 물론이고 테이블, 바닥 닦기부터 청소까지 뭐든 다 했습니다. 일본 요리는 뭐든 할 수 있었고 중국 요리도 못하는 게 없었죠. 상하이 요리는 더 잘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도 없던 일을 일본에 와서 익혀나갔습니다. 정 선생은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지만 조금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전부 집으로 붙여 딸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딸은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부속 중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 학교였죠. 학비가 만만치 않은 학교였습니다. 정 선생은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했죠. 하지만 고향의 부인은 물론 어머니마저 정 선생을 오해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았으니 부인은 정 선생의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현지에서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확신했죠. 그래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선생은 일본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역에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있었죠.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로 바닥을 닦는 일은 일반 가구를 닦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청소 검사원의 눈은 유달리 날카로웠으니까요. 조그만 색이 마음에 안 들면 곧장 다시 닦으라고 했습니다. 벌금을 매기거나 해고하기도 했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선생이 이렇게 고생할 때도 고향의 부인은 남편이 배은망덕하게도 처자식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정 선생은 오랜 세월 계속해서 딸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졌던 딸은 미국 뉴욕 주립대 의대에 합격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 현지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제야 정 선생은 고생해서 해방됐고 이윽고 정 선생의 부인이 일본을 들렸습니다. 일부러 일본 도쿄를 경유하는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일본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부인은 24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정 선생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탈 수도 없었죠. 결국 비밀 특수부대처럼 이리저리 길을 돌아 7시간 만에 겨우 부인과 만났습니다. 남편이 사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샤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비닐을 펴서 깔고 위에 물을 뿌려 씻고 다 씻으면 비닐을 접었습니다. 모든 집비는 초소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이 철도변에 있다 보니 수십 분에 한 번씩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열차와 함께 집 전체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4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3인분, 6인분을 일하며 이런저런 잡일을 도맡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은 일본에서 성공한 화교였습니다. 한 방송국 관계자였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두고 원래는 촬영을 포기하려 했지만 너무 감동적인 나머지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중간에 못 버티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 촬영하는 사람들은 내내 큰 감동을 받았죠. 부인이 남편 집을 가보니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제야 남편의 삶을 알게 된 거죠. 정 선생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딸이 다니는 뉴욕 의대는 학비만 수억 원이나 됐고 그 학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정 선생은 소처럼 일했습니다. 매일 녹초가 될 지경이었죠. 그래도 희망을 받기에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정 선생은 일본을 떠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정 선생의 딸은 이미 연봉 수억 원을 버는 미국의 정식 의사였습니다. 한평생 일만 해온 정 선생은 미국에서도 쉬지 않고 뉴욕의 일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일을 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일본 식당의 일본인 사장이 마치 극락세계라도 간 듯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성실한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식당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미국 전체를 뒤져도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본 사람 중 최고입니다.
일본에서 최하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업무 습관이 된 겁니다. 주방도 윤이 날 정도로 닦았습니다. 촬영 당시에도 이미 깨끗했지만 정 선생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주방 곳곳을 빡빡 문질렀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야 비로소 만족했죠. 일할 때도 요령 한번 피우지 않았습니다. 중식당의 요리사들은 한가할 때 뒷문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일본에서는 월급을 받는 업무 시간에 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틀어박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사장들은 초분단위로 근무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니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정 선생의 일을 하며 모욕을 느꼈을까요? 참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작정 참진 않았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렸나 봅니다. 딸을 위해서 버텼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촬영 마지막 인터뷰에서 감독이 물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뭔가를. 저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식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루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네. 깊은 못물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저절로 깨끗해지네. 법구 비유경 명철품. 저도 정 선생의 기사를 찾아보니 이 다큐멘터리는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도 좋은 결말로 끝나서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딸이 아주 잘 자라서 미국 사회에 잘 정착했으니까요. 지난 2020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 정 선생이 결국 무사히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잘 됐군요. 그리고 정 선생의 따님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렸답니다. 정말 장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정 선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럼요. 과연 정 선생이 모욕을 참은 걸까요? 아닙니다. 모욕을 참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공항에서 일본 경찰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격려까지 받았군요. 네. 선생님, 그렇죠. 그랬습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 이민국 경찰들이 거수격려를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거죠? 중국에서 온 성인 남성이 체류 자격도 없이 그리 오래 머물면서 단 한 건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덕적인 분이었군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면서도 단 한 건의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재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군요. 네. 게다가 청렴했고요. 버는 돈은 모두 가족에게 붙이고 정작 본인은 일본에서 계집보다 못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거나 업무 중에 어떤 이유로든 도저히 모욕을 못 참겠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어린 겁니다. 직장 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80세 노모와 자녀가 서너 명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굴욕도 참고 무엇이든 기꺼이 감내하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모두 도맡아 했을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사랑과 정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일화를 들려드리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내해야 할 억울함은 감내하고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 이야기에 많이 몰입한 것 같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다들 감동에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죠. 이번 이야기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누가 내 아이를 데려갔을까? 이번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누가 내 아이를 데려갔을까? 이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1992년 미국 켄터키주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부모는 혼비백산이 됐죠. 대체 누가 내 아이를 데려갔지?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복잡한 사정으로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아주 어린 아가씨와 재혼했습니다. 19살, 20살쯤 된 처녀였습니다. 둘의 나이는 15살 차이가 났죠. 어린 처자는 결혼 후 곧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죠. 젊고 활발했던 처자는 남편의 이혼 경력은 있지만 그래도 남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주 깊이 사랑했죠.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처의 아들인 소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권을 가져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엄마였었죠? 엄마였습니다. 그 뒤로 명절이나 주말이 되면 아빠는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 시간을 내서 아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했죠. 부모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였으니까요. 소년의 아버지는 화물트럭 기사였습니다. 늘 트럭을 몰고 전국 각지로 물건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한 번 출장을 가면 일주일이나 보름이 걸렸죠. 장거리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도 생겼으니 아들을 데려서 맛있는 걸 먹읍시다. 하지만 재혼한 부인은 아직 어렸던 탓에 이런 상황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이 부부 둘만 있을 때는 더 오붓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아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는 아들과 식사하며 고기를 집어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이거나 함께 게임을 하곤 했죠. 아들과 게임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도 도와줬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다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부인, 즉 아들의 계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대인 계모는 나이도 젊은 데다 임신까지 했으니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전체 아들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죠. 그 아들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일기장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있어도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이일기장을 쓰던 때였죠. 남편이 밉다. 그 녀석이 밉다. 그 놈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이런 내용을 수차례나 적었습니다. 그만큼 미움이 컸던 거죠. 일기에 몇 번이나 그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운송 업무로 집을 비우게 되자 전처의 아들을 미워하던 계모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친구와 계략을 꾸몄습니다. 너는 그 녀석이 다니는 학교를 가서 대신 마중을 나왔다고 해. 누구라고 해야 하지? 사촌 누나라고 하지 뭐. 실제로 남편의 누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도 좀 그럴듯하게 꾸며봐. 꼬맹이가 순순히 나를 따라올까? 그건 쉬워.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왔으니 아빠를 보러 가자고 하면 돼. 워낙 지 아빠를 좋아하니 분명 따라올 거야. 아이가 너를 따르면 학교 선생님들도 별 의심 없이 보내줄 거야.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계모의 친구가 화장을 하고 선글라스와 가발까지 쓴 채로 자신이 소년의 사촌 누나이며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러 소년을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학교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소년이 아는 사람인지만 확인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사촌 누나인 아무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보겠냐고 물었죠. 아이는 바로 갈래,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왔더니 너무 좋아. 그렇게 덜컥 믿어버렸죠. 가족의 정이 그리운 아이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사실도 알았기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었습니다. 아이는 별 의심 없이 계모의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계모의 친구는 아이를 차의 뒷좌석이 아닌 앞자리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계모는 뒷좌석에서 옷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계모가 벌떡 일어나 손과 팔로 앞자리에 있던 소년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무리 여자라도 어른이 뒤에서 어린아이의 목을 졸랐으니 소년은 저항도 못해보고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당시 운전하던 계모의 친구도 전문 킬러는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 넋이 나갔습니다. 그러지 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안 돼. 하지만 차를 세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소년이 잠잠해지고 목 졸려 죽고 나서야 적당한 곳에 차를 댔습니다. 계모가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그만해. 친구는 계모에게 사람이 어쩌면 그리 못일 수 있냐며 왜 아이를 죽었냐고 타박했지만 계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헛소리 그만해. 내가 저 녀석을 죽인 게 죄라면 너한테도 절반은 책임이 있어. 왜? 네가 애를 불러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증언할 거야. 친구는 아차 싶었죠. 내가 공범인 거야? 당연하지. 그럼 이제 어떡하지? 무서워 죽겠어.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빨리 이 녀석을 어디다 묻어버리자. 계모와 친구는 곧장 가스와 휘발유를 사서 근처의 폐탄광에서 아이의 시체를 태운 후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그날 소년의 친엄마가 학교로 마중 나갔지만 아들이 안 보였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해보니 난 아직 밖이야. 난 마중 안 갔는데. 학교에 물어보니 사촌 누나가 데려갔다고 했죠. 아빠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촌한테 부탁한 적 없어. 당신이 데려갈 줄 알고 마중 안 나갔지. 아이의 친엄마는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촌 누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전국 40여 개 주를 검색했죠. 인근의 동명인 4명을 전부 조사해봤지만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실제 사촌 누나나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도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 밖에서 아이의 마중을 도왔던 한 도우미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상착의를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고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가발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시 미국 여자들 중 상당수가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일종의 유행이었죠.
갈색 머리인 사람은 검은색 가발을 썼죠. 당시 미국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가발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생김새도 기억하고 있었죠. 동명인들의 사진을 찾아봤지만 전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경찰의 피나는 노력 끝에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계모와 친구가 미리 짜고 아이를 차에 태운 후에 제가 방금 말한 방식으로 그 소년을 죽였던 겁니다. 계모는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소년을 끼워낸 계모의 친구는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계모의 친구는 순진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규칙이 없었기에 차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않고 말려야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죠. 착하지만 원칙이 없는 사람을 무골호인이라고 부릅니다. 모질과 악독하게 그지없는 계모는 결국 보석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채찍질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갚음은 끝내 용서가 없어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받는다. 살아서 못 견딜 고통을 받고 몸을 다쳐서 불구자가 되며 저절로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낙담에 정신이 혼미해지네. 항상 남에게 모함을 받고 또는 관청의 형벌을 받으며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친족들과 멀리 떠나 산다. 가진 집은 모두 불태워지고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10가지 재앙이니라. 법구 비유경 도장품. 과연 계모가 나중에 후회를 했을지 궁금하네요. 너무나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계모 본인도 임신을 해서 곧 어머니가 될 몸인데 아마 자기가 낳은 자식은 끔찍이도 아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기에는 전처의 아들이 밉고 남편이 밉다고 썼습니다. 전처의 아들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죠. 계모는 소년에게 분노했고 소년을 생판 나무로 취급하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모는 소년만 없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편협한 사랑이에요. 질투와 미움이 합쳐져 결국 살인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모의 질투심입니다. 계모는 전처의 아들을 질투했습니다. 남편과 전처의 소생인 아들을 질투했죠. 여자들 사이의 질투는 흔한 편이지만 이번 이야기는 계모가 전처의 아들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질투심이 극단으로 치닫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계모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한 질투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떤 일을 철저히 분석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랑입니다. 계모는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귀가 이후 남편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자신만 소유하고 싶어 했죠. 대부분의 젊은 커플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대개 이런 생활 환경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하면 한 집에서 부모님 간섭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남편은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아들 생각이 나서 고기나 맛있는 것들을 사서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계모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계모의 나이도 관련이 있습니다. 겨우 20살 남짓이었죠. 20대는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법률과 규범도 이해할 나이지만 아직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할 나이죠. 자기 마음조차
모를 나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치성의 관점에서 보면 계모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계모는 남편의 모든 시간과 여윳돈, 감정, 눈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향하기 바랐습니다. 의도는 말도 안 될 일이었죠. 그러니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들을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겁니다. 본인이 낳은 아들이었어도 그렇게 질투했을까요? 자기 뱃속의 아이까지도 질투했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계모가 악독하다고 해도 그런 여자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식은 끔찍히 아낍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하죠. 하지만 그만큼 배타적인 마음도 강합니다. 계모는 이기적인 탓에 친자식 외에 다른 사람은 모두 배척하려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죠. 계모와 같은 환경에 처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연스레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남의 일일 때는 공감이 안 되겠지만 본인에게 일어난다면 똑같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 적응을 했든 못했든 살인은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계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까지 한 살은 극히 드뭅니다. 이기심이 빚은 참극이죠. 계모의 살인은 미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됐죠. 간단히 말해서 더 큰 사랑을 원하다가 미움이 생겨났고 그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 미움이 살인이 되고 살인을 하면 사람이 죽고 죽으면 환생합니다. 사랑, 미움, 탄생, 죽음의 순환이죠. 지나치게 뜨겁게 타오르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점찍은 사람이 나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상대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꼭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가 내 소유물이고 내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심보인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계모의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살인의 원인은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의 결과로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살인은 상생합니다. 원인은 사랑입니다. 이 계모 역시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모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다면 개인적인 나의 사랑을 조금 확대시켜서 우리로 넓혔을 겁니다. 나를 우리로 품고 우리를 우리 가족으로 품어서 전처의 아들도 한 가족으로 함께 품을 수 있었겠죠. 계모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10살 남짓한 그 또래의 아이들을 잘 관찰했을 겁니다.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나중에 자기 아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더 잘 교육시켜서 긍정적인 결말을 맺었을 텐데 아무 생각도 못한 채 오로지 저 녀석을 밀어내겠다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사실 더 큰 관점에서 훗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우선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사랑을 베푸는 법, 너그럽게 대하는 법,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을 끌어안고 어루만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하죠. 그런 말도 있죠. 올바른 애정관을 가져야겠군요. 사랑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을 두지 않으면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근심과 걱정 속에 착한 마음이 사라지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단속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 법집 요송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9살 중국어 통번역가 김향란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둘이 빈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추어라 했죠. 그냥 닥치는 대로 번역도 하고 10만 원, 20만 원에도 버는 게 저한테 되게 컸었어요. 그게 유일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40 넘으니까 아저씨도 한 45, 50 다가오니까 둘 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둘 다 노후 준비도 없고 그동안 겨우겨우 살았으니까 누구라도 안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40살에 제가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예전보다 일은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배로 들어오고 페이도 높았는데 밤새 하는 작업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이 많이 아팠어요. 이 전에게 해도 목이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어깨 뭉치면 어깨가 풀면 되고 물리치료 좀 하면 그게 아니라 목이 막 쑤시듯이 아픈 거예요. 목 뒤가. 너무 목이 아프니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고 누웠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 목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넣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고 나면은 한두 달. 또 돈 열심히 버셨네요. 네. 또 막 번역하고 치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난소 낭종이 생겼더라고요. 물혹인데 한 4cm 정도 계속 얘가 자라는 거예요. 4cm, 5cm. 5cm 되면 수술해야 된대요. 그거 한 번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몇 달 후에 또 가니까 막 너무 배가 부었다고 하면서 또 검사해보고 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거는 남들은 생겼다 없어지지만 저처럼 이렇게 계속 계란처럼 커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2번 하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수술 2번을 하셨어요, 1년에? 잘하고 있으니까 또 하더라고요. 문제는 많이 추워요. 이게 아주 기분 나쁘게 추워요. 온몸이 냉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피가 차가운 피가 돌아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손도 항상 차가웠어요. 제 손을 만진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요. 수족냉증, 그러니까 여름에도 항상 뭔가를 이렇게 두르고 샌들은 안 신어본 지 오래됐어요.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정말 딜레마더라고요. 이거는 입학금 나중에 생활비도 대출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100만 원씩. 졸업할 때 되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제가 빚이 생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그것도 누워있을 수도 없고 또 이게 손이 움직이면 되는 일이니까 내가 어디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들어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케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참으면 좀 지나겠지. 목이 아프면 또 주사 맞으면 되겠지. 또 남은 또 수술하면 되겠지?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터졌어요. 난소, 낭종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을 놓쳤어요. 검사하는 것도 깜빡하고 잊어버렸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병원 가니까 막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난소, 낭종이 이미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져서 다른 장기로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30분만 더 늦게 왔더라도 이미 아마 집에서 이대로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대요.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 이제 40대 중반인데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의사가. 그날부터 제가 크게 느꼈어요. 돈이고 집이고 차고 다 떠나서 대학원 학위고 뭐고 목숨이 이렇게 쉽게 인간의 목숨이라 너무 쉽게 갈 수 있었구나. 그게 참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손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이거 번역기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번역기로 혹시 좀 시간을 줄이셨나요? 아니요, 더 많아졌죠.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일상이 더 바빴지만 그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눕지 않아도 계속 이거 할 수 있더라고요. 108일 2번 하고 나니까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는 11월인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따뜻해진 몸이 겨울 때문에 또 안 하면 차질까 봐 걱정돼서 또 목도리 두르고 장갑 두꺼운 거 끼고 팔개를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겨울을 났어요. 겨울에도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팔개하고 나면 따뜻하고 모자 벗으면요 머리에서 김이 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웃는 거예요. 좀 모자에서 김이 난대요. 그 정도로 따뜻하고 이렇게 내가 따뜻해 본 적이 없어요. 기분 좋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터지고 나서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오래서 가보니까 의사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위가 다 부어 있어요. 붓기도 다 사라졌고 낭종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고 너무 의사도 신기해하더라고요. 잘 쉬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직장 다녔다고 그랬어요. 네.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요. 그리고 예민해지고 이 목 디스크나 이런 것이 긴장되고 굳으면 모든 생각이나 성격이나 마음이나 다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쪼그라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시부모님한테도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냐라는 원망이 컸어요. 8개 내공하고 나니까 내가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시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찬 피가 흐르던 느낌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것만으로 이것만 바뀌었는데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마음도 바뀌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가장 건강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제가 제일 아팠을 때 8개 내공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의 봄을 찾아주신 진푸대 정사님 정말 은인이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로 갖고 싶습니다. 저처럼 아프신 분들, 특히 직장생활과 주부로서 40대, 50대 몸을 혹사시키면서 힘드셨던 모든 분들에게 8개 내공을 권하고 싶어요. 정말 하루 1시간으로 청춘도 찾을 수 있고 행복도 찾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푸대 정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신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놀랐던 겁니다. 그 효과에 3,500여 개의 바이러스가 병 그리고 신장 섬유화